정보처리 인달쌤입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10일. 요즘에 정보처리 기사 필기 시험 기간이잖아요. 그래갖고 저도 날짜를 하루 딱 정해가지고 시험 보고 왔어요. 원래는 7월 8일 날 시험 보고 싶었는데 그날이 아무래도 토요일이다 보니까는 이미 꽉 찼더라고. 그래갖고 조금 한가한 시간대인 월요일 날 1시에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12시 40분까지 입실하라고 그래가지고 12시 40분에 입실해가지고 오늘 1시간 동안 딱 시험을 보고 왔습니다. 작년에 이제 우리가 CBT 형태로 변경이 됐잖아요. 예전에는 PPT 형태였기 때문에 시험지를 들고 나올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시험지를 들고 나올 수가 없으니까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는지 좀 더 신박한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들단 말이죠. 그래갖고 제가 직접 가야지. 뭐 어떻게?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겨. 그래갖고 제가 직접 가가지고 조금 신박하다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문제들은 조금 몇 문제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요거 찍고 나서 바로 이제 파이썬은 이제 유튜브에 따로 올릴 건데 그 문제는 조금 신박한 문제예요. 그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거는 실기에서도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주는 이렇게 시험 보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특히나 정보처리 기사는 더더욱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한 명은 알아봐 줄 줄 알았어. 근데 한 명도 모르더라고요. 봤는데 한 30분 정도 계시는데 한 분만 정보처리 기사 책을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냥 모르시더라고. 그래갖고 그냥 열심히 가서 시험 보고 왔어요. 나야 나. 어렸을 때 이때가 이 사진이 제가 정보처리 기사 그 필기 볼 때 사진이었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정보처리를 딴 게 아니라 회사 나와가지고 회사에서 따라고 그래가지고 하도 따라고 그래가지고 구박을 엄청 하는겨. 입찰을 해야 되는데 정보처리 기사를 못 넣으니까 구박을 엄청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땄어요. 그때 찍은 사진이고 참 앳됐죠. 이때로 돌아가고 싶어. 근데 너무 힘들게 일했어 이때는. 자, 어쨌든 오늘 시험 보고 온 것들 그런 것들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 맨날 얘기했던 거 뭐 그 프로세스 스케줄링이라든지 아니면은 교체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말씀 안 드릴 거고 조금 신박하다 싶은 그런 문제들만 몇 문제 외워가지고 가지고 왔으니까 그런 것들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모바일 제스처가 나왔어. 무슨 모바일 제스처가 왜 여기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모바일 제스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뭐 요 누르는 거 뭐 이런 거 플릭이라고 하고 탭이라고 하고 더블 탭이라고 하고 이런 종류들 나왔거든요. 탭, 더블 탭, 드래그, 스와이프 왔다 갔다 하는 거, 핀치라는 것도 있고 롱테이션이라는 것도 있고 롱프레스라는 것도 있고 플릭이라는 것도 있고 쉐이크라는 것도 있고 틸드라는 것도 있다. 그래서 아닌 거 모바일 제스처가 아닌 거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 종류들 한번 그냥 가볍게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원래는 UI하고 UX하고 UI의 기본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 안 나오고 요즘에 이런 문제들도 나오더라고요. 나오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DFD 작성 지침. DFD라고 하는 건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데이터가 흘러가는 다이어그램을 만들어 주는 건데 이 작성 지침은 명확하게 표현해야 돼요. 자, 그리고 단계적으로 상세화시켜야 되는 거고 단계적으로 흘러가니까. 자, 그리고 일관성 유지해야 되는 거고 어떤 데는 기호를 이렇게 만들고 어떤 데는 기호를 이렇게 만들고 이러면 안 된다. 자, 그리고 시스템 경계를 식별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외부에서 나오는 그런 데이터들인지 아니면 내부에서 흘러들어온 데이터들인지 이런 것들 경계 식별해 줘야 되고 명확하게 이름 사용해 줘야 돼요. 여기는 이름이라고 하고 여기는 네임이라고 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명확한 이름 사용을 해야 되고 기능적으로 분해를 해가지고 이런 DFD를 작성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조금 애매한 게 있긴 한데 DFD 할 때 입력값이 없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DFD라고 하는 건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인데 입력값이 있고 출력값이 있는데 이 입력값이 시스템에서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입력값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어쨌든 작성 지침들 명확하게 표현하고 단계적으로 상세화시키고 일관성 유지하고 시스템 경계 식별하고 명확한 이름 사용하고 기능적 분해 이런 것들 나올 수 있으니까 DFD 작성 지침. 예전엔 뭐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의 그 역할에 대해서만 나왔는데 요즘엔 작성 지침까지 이렇게 한번 나오더라고요. 오케이. 요거 말고도 많죠. 미니스펙이라는 것도 있고 또 뭐 있어 ER 다이어그램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DFD가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데이터가 흘러가는 다이어그램을 만들어주는 거고 거기에 미니스펙이 붙고 또 소단위 명세서 이런 것들 붙고 이런 거니까는 그런 것들 조금 그 잘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나온 문제가 인터페이스 데이터 표준 확인하는 거. 여기서 이제 데이터 인터페이스 확인, 그리고 인터페이스 기능 확인, 인터페이스 데이터 표준 확인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두 개가 묶였을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묶여가지고 제가 문제가 나왔고 이런 것들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VPN 프로토콜 나왔어요. PPTP 그리고 L2TP, SSTP, IP 시큐리티 이런 것들이 있는데 PPTP는 예전에 쓰여가지고 요즘에 안 쓰여요. 그래갖고 L2TP 이렇게 넘어왔고 뭐 SSTP라는 것도 있고 IP 시큐리티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VPN 프로토콜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사실 얘는 프로토콜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요거를 구현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2TP하고 IP 시큐리티하고 원래는 붙여서 이렇게 구현을 하게 돼요. 어쨌든 여기 있는 프로토콜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다음 중 VPN 프로토콜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오케이. 자, 다중화하고 병렬화 이게 나왔는데 되게 헷갈린단 말이라 저도 그때 다중화? 병렬화? 상당히 헷갈렸어요. 데이터베이스는 100점 맞았지. 어쨌든 다중화라고 하는 거는 서버 여러 대 두는 거죠. 우리가 시스템 아키텍처 그릴 때 보통 앞에다가 L4 장비 이렇게 놓고 요 앞에다가 파이어월 놓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 안에서 와스 1기 그리고 와스 2기 자 이런 것들 들어가게 되는 거고, 여기 데이터베이스도 액티브 데이터베이스하고 그리고 스탠바이 데이터베이스하고 이런 것들을 놓게 되는 거다. 자, 이런 것들 이렇게 두 대씩 놨잖아요. 두 대씩. 이거는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서요. 얘가 만약에 장애가 발생을 해도 얘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다중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의 가용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략이다. 가용성을 떨어뜨리는 공격이 뭐예요? 가용성을 떨어뜨리는 공격은 도스 공격하고 디도스 공격이 되는 거고, 거기에 뭐 스머프 어택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랜드 어택이라든지 핑 오브 데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가용성을 높이는 거고, 이런 다중화를 했을 때 뭔가 용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용어들도 많이 쓰여요. 자, 여기 로드 밸런싱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L4 장비가 사람들이 막 들어올 거란 말이라, 근데 여기다만 냅다 집어넣으면 안 되니까 여기 넣고 여기 넣고 여기 넣고 여기 넣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게 이제 로드 밸런싱이라고 하는 거고, 핫스탠바이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는 보통 두 대를 다 운영을 안 해요. 물론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게 안 하고 보통 액티브 스탠바이 놓게 되는데, 핫스탠바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만약에 액티브 장비가 그 고장이 났어요. 그럼 여기 있는 스탠바이 장비를 바로 액티브로 넘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이제 핫스탠바이가 되는 거예요. 자,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대를 묶어요. 와스 2기, 와스 3기 얘를 묶어가지고 하나의 시스템처럼 사용하는 거, 그걸 보고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거고, 옛날에 그 클러스터 라는 거 있었잖아요. 데이터베이스에 클러스터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이제 같은 공간에 모아놓는 거니까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미러링이라고 하는 건 복사해 놓은 거죠. 지금 여기에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얘는 뭐 미러링 같은 거 아니에요. 이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보통 액티브 스탠바이 장비 이렇게 놓게 되는 거고, 액티브 장비로 데이터가 계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얘를 계속 미러링 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핫스탠바이가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용어들, 로드 밸런싱이라든지 핫스탠바이라든지 그리고 클러스터링이라든지 미러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다중화라는 거, 컴퓨터 시스템의 가용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략이 다중화가 되는 거고, 여러 대를 배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병렬화 아니에요. 다중화예요. 오케이. 자, 데이터 표현 단위가 나왔어요. 원래는 얘 같은 경우에는 전자계산기 일반에 나오는 문제인데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문제가 이제 문제은행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시험에 분명히 나올 수도 있단 말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고, 비트 같은 경우에는 0하고 1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0이냐 1이냐 가장 작은 단위가 되는 거고, 니블이라는 게 있어요. 니블 같은 경우에는 4개의 비트를 묶은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가지고 4개 비트를 묶었고, 얘를 어디다 쓰는 거냐면은 우리가 메모리 주소값 같은 경우에는 16진수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16진수라는 거는 0에서부터 15까지 표현하는 게 16진수가 되는 거잖아요. 1, 2, 4, 8 요거 다 더해보세요. 그럼 15가 나온단 말이에요. 0000부터 111까지, 그래서 0부터 15까지 표현하는 16진수 한 자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니블이라는 그런 그 단위를 쓰게 되는 거예요. 자, 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8비트이고 하나의 문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워드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가 처리하는 단위예요. 컴퓨터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크기 4바이트 혹은 8바이트 이렇게 되는데, 4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32비트 컴퓨터에서, 8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64비트 컴퓨터에서. 왜요? 88이 64잖아요. 8바이트 곱하기 8하면은 64비트가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한 번에 처리하는 단위가 워드가 되는 거예요. 비트, 니블, 바이트, 워드 이거 말고도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모르셔도 되고, 여기 있는 비트, 니블, 바이트, 워드 요거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오, 나와서 당황스러웠어.
니불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정말 아주 오래전에 제가 저도 자격증 공부할 때 그때 들었던 용어들이라서 니불? 니불이 뭐지? 이불 동생인가 막 그랬던 썰렁해. 아무튼 그런 거니까는 4개 비트 모여가지고 16진수 한 자리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게 니불이다. 자, 바이트는 8비트 8개 한 문자를 표현하는 거고 워드는 한 번에 처리하는 단위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자료의 표현들. 자료라고 하는 거는 일단 자료라는 게 있고 그리고 정보라는 게 있고 그 정보를 가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게 나왔어요. 요거 자료가 뭐냐, 정보가 뭐냐, 알고리즘이 뭐냐, 프로그램이 뭐냐, 여기서 틀린 게 뭐냐. 요거 4개 그대로 나왔어요. 요거 4개. 그래서 자료라고 하는 거는 가장 원시적인 데이터예요. 가장 원시적인 데이터. 그냥 내가 지금 뭘 꺼냈어. 1,000원을 꺼냈어. 걔는 자료가 되는 거예요. 얘가 가공되지 않은 형태. 걔가 자료가 되는 거예요. 요게 틀리게 나온 거예요. 얘가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이다. 활용할 수 없는 데이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뭔가 가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상태를 자료, 데이터라고 하는 거고 그 자료를 내가 원하는 형태로 변경을 했어요. 그게 이제 정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 자, 가공되고 해석된 유용한 의미를 가진 데이터. 요걸 보고 정보라고 하는 거고 영어로도 알아두셔야 돼요. 인포메이션. 자, 그리고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죠. 이런 알고리즘을 표현하기 위한 거는 순서도라는 것도 있고 나치 슈나이더만 차트라는 것도 있고 의사 코드라는 것도 있고 자연어라는 것도 있다. 한번 정리할까요? 자, 이거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표현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냥 알고리즘이라고 해가지고 수학적으로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로 표현할 수도 있어. 자연어라는 걸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자연어 이거 많이 볼 수 있어요. 우리 라면 뒤에 딱 돌려보면은 라면 끓이는 방법 있잖아요. 그거 자연어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수학적인 뭔 기호가 있어요? 미리리터 요거는 있겠지. 요거는 뭐 수학적인 기호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자연어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의사 코드, 슈도 코드라고 하는데 얘는 프로그램은 아니고 프로그램하고 약간 비스무리하게 만든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의사 코드가 되는 거고 자 그리고 그냥 프로그램 언어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프로그램 언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리고 나치 슈나이더만 차트라는 게 있거든요. 나치 슈나이더만 차트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알고리즘을 표현할 수 있다. 순서도라는 것도 있어요. 순서도라는 거를 이용해서도 알고리즘을 표현할 수가 있다. 자 이때 또 한 문제가 나왔어. 뭐가 나왔냐? 나치 슈나이더만 차트 같은 경우에는 객체 지향에서 사용된다. 아니에요. 얘는 객체 지향에 사용되는 그 차트 아니에요. 나치 슈나이더만 차트 같은 경우에는 네모 박스하고 삼각형으로 해가지고 절차 지향 언어에 사용하는 거예요. 절차 지향 언어에서 나치 슈나이더만 차트라는 게 있다. 그 정도 나와요. 그 정도. 하이포라는 것도 있잖아요. 하이포. 얘 같은 경우에는 가시적 도표, 총체적 도표, 세부적 도표 해가지고 3가지 도표로 나오는 거고 가시적 도표라는 게 있고 총체적 도표라는 거 있고 세부적 도표라는 거 이런 식으로 있는 게 이제 하이포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하향식 구조 그러니까는 절차적인 언어에 사용이 되는 거예요. 가시적 도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구성을 얘기하는 거고 입력 출력 없고 총체적 도표, 세부적 도표 여기서부터 입력 출력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정리를 해두시면 좋다. 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알고리즘을 이용해가지고 알고리즘은 아직 뭔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이게 프로그램 그러니까 가공할 수가 없는 상태다. 데이터가 있으면 이 정보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일단 순서도를 짜는 거죠. 알고리즘을 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정보로 가공하기 위해서 내가 하면 너무 힘드니까 컴퓨터한테 대신 시켜야 되잖아요. 그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죠. 자, 컴퓨터에게 작업을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명령어들의 집합. 요걸 보고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그래서 요거 4가지 구분하는 거 나왔어요. 자료, 정보, 알고리즘, 프로그램. 오케이. 자, 상태 다이어그램이 하나 나왔는데 상태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객체의 생명 주기 동안 객체가 경험하는 상태의 변화를 보여주는 도구이다. 자, 거기에 들어가는 구성 요소는 상태, 전이, 시작 상태와 종료 상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가 있었냐면은 상태 다이어그램을 하면서 뭔가 이벤트를 발생시킨다. 뭔가 변화를 주기 위한 그런 쿡 찌르는 거, 제가 정확한 문구는 기억이 안 나니까 그런 거는 뭘로 하느냐? 전이에요, 전이. 요거를 다른 말로 해가지고 트리거라고 얘기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영어로도 조금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상태 다이어그램 전이에요. 쿡 찌르면은 뭔가 변화하는 거잖아요. 객체가 그 상태를 변화시키는 거니까. 오케이, 요게 이제 상태 다이어그램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신박한 문제들 제가 필기에서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고 요거 아니더라도 충분히 제 시험 기준으로는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그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가 나왔어요. 제 거 필기 기출 해설 영상만 보시더라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난이도가 나왔고 조금 뭐 말 막
비 꽈서 나온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뭐 이거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상식적으로. 비용. 뭐 이 소프트웨어 공학이라고 하는 거는 많은 비용을 가지고 많은 인력을 가지고 한다.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소프트웨어 공학이라고 하는 거는 적절한 비용을 가지고 적절한 기간 내에 사용자가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거. 이게 소프트웨어 공학의 뭐 목표가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저는 그게 안 나왔어요. 저는 나왔다. 나왔다. 그 뭐지? 저거 뭐야? XP의 5가지 원칙. 의사 선생님, 저 약 주실 때 피, 존, 용기에 담아서 주세요. 단. 그래서 의사소통, 그리고 피드백, 존중, 용기, 그리고 단순성. 요거 XP의 5가지 원칙. 요것도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또 딴 거는 뭐 사실 기억나는 게 많이 없어요.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기출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고, 계산하는 문제라고 했을 때는 저는 LRU 나왔거든요. LRU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은 뭐 LFU 나올 수 있고 LRU 나올 수 있고 FIFO 나올 수 있고 라운드 로빈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으니까 그곳에 특강 보시면 되는 거고, 네트워크 쪽에서는 저거 뭐야, 서브넷 하는 거 나왔으니까는 아마 여러분들 두 문제 출제될 거예요. 프로세스 스케줄링이라든지 아니면은 여기 네트워크 쪽이라든지 4과목에서 출제가 될 거니까 꼭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4과목에서 꽈락하시는 분들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 실수하지 말고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고, 그것도 나왔어요. 교체하는 거. 그러니까는 베스트 핏, 월스트 핏, 퍼스트 핏, 그리고 월스트 핏, 베스트 핏 요거 나왔는데 요것도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어떤 할당이 뭐 20kb이고 17kb이고 뭐 14kb이고 막 이런 식으로 있었다.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18kb짜리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최적 교체 알고리즘으로 베스트 핏 최적으로 했을 때 단편화가 얼마큼 생기느냐, 얘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여기밖에 없단 말이에요. 뭐 40이 있다고 하고, 자 그럼 얘가 들어갈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은 여기란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여기에 내부 단편화가 2kb가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정답은 2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단편화도 알아봐야겠다. 이거 하다 보면 뭔가 말이 많이 나와. 그래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단편화라는 게 있잖아요. 단편화 같은 경우에는 외부 단편화라는 게 있고 내부 단편화라는 게 있다. 단편화 같은 경우에는 외부 단편화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요만큼 할당을 했는데 프로그램 크기가 이만큼 들어왔기 때문에 얘가 들어갈 수 없는 상태, 요걸 보고 외부 단편화라고 하는 거고, 외부 단편화 이만큼이 남는 거예요. 얘가 외부 단편화가 아니에요. 만약에 공간이 17kB 남았고 20kB짜리가 들어왔다.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단 말이라. 그러면은 외부 단편화 17kB가 남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부 단편화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넣어요. 여기다가 요만한 프로그램을 넣고 여기에 남아있는 짜투리 공간, 요걸 보고 내부 단편화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20kB짜리인데 여기 5kB짜리가 들어왔어요. 그럼 내부 단편화 15kB가 발생을 하게 되니까 이런 것들도 조금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운영체제에서 하는 일에서 이런 단편화라든지 아니면은 뭐 프로세스가 전이 되는 상태라든지 그런 것들 찍어놓은 거 유튜브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PCB라는 것도 있고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으로 뭘 한다? 문맥 교환을 한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를 해두시면은 필기 보시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사실 요거를 가지고 뭐 편집해서 올릴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내일 바로 당장 보시는 분들 계시니까 그분들 조금 도움 되시라고 지금 빨리 찍고 빨리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보시고 나서 바로 파이썬 출력하는 거 있거든요. 프로그램 문제 그렇게 어렵게 나온 거 없었어요. 근데 요 파이썬 문제가 굉장히 헷갈렸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도 같이 이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필기 시험 보시는 분들 다들 합격하셨으면 좋겠고, 필기 합격하신 분들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합격이네? 나 90점 맞아서 100점은 맞을 수가 없을 것 같아. 너무 어렵게 나와. 나 100점 맞았어.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합격이라는 거 바로 보이거든요. 바로 보이니까는 합격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시작해 주세요. 그때부터 뭐 이론적인 공부는 좀 나중에 시작하시더라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빨리빨리 시작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한 달 남기고 시작하면은 정말 벅차요. 정말 너무너무 벅차니까는 지금 합격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3회 실기 대비해가지고 조금씩 공부해야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너무 이렇게 막 촉박하지가 않으니까. 자, 그러면은 다들 합격하셔서 좋은 소식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웃는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